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람이 한 가지의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7개의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사람이 거짓말을 한 번 하게 되면 들키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리저리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한 온갖 것들을 붙이다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수습할 수도 없이 본인이 내뱉은 거짓말에 갇혀버리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거짓말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버거움에 숨막혀 질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짓말을 위한 수단에는 또 다른 거짓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멸길로 간 사람을 한 명 알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20대 중반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해서 부동산 중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적성에도 맞고 실력도 있어서 이 바닥에서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일을 시작했어도 단 한 번의 슬럼프가 온 적이 없었어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도 다들 친절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평생 이 일을 업으로 삼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사무실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는 선배 한 분이 제게 소개팅을 주선해 주셨어요. 30 전에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연애해보라면서 주선을 해주셨는데 사범대를 나와서 중학교 선생님을 하는 남자라고 준수하고 사람 됨됨이가 참 좋다고 하셨죠. 저는 제가 결혼을 할 상대는 뭔가 조금 더 특별한 방법으로 운명처럼 만날 줄 알았는데 직장 동료가 주선한 가벼운 소개팅에서 제 남편 될 사람을 만나고 말았네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평범한 방법으로 만나게 됐지만 남편은 그만큼 안정적이고 또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좋은 어른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눈에 다 보였거든요. 남편의 휴대폰 속에 가르치는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종종 발견하면 남편은 눈을 빛내면서 한 명 한 명 누군지 제게 말을 해줬죠. 얘는 소영이, 얘는 지혜. 아, 여중 애들 진짜 힘들어. 웬만한 남자애들보다 목소리도 크고 말도 많고 힘도 무지 세. 저번에는 지들끼리 놀다가 문짝 하나 망가뜨린 거 알아? 여중생이 소녀라는 거 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야. 내 동생은 그나마 학생 때 좀 조용해서 몰랐는데 이 학교 와서 처음 알았어. 민혁 씨 앞에서나 조용했던 거지 학교에서는 아마 비슷했을걸. 오빠랑 노는 게 뭐가 재밌다고. 나도 중학교 때가 제일 재밌었는데 애들 점심시간 전에 미리 책상 밖으로 발레 놓고 나갈 준비하지 않아? 어? 어떻게 알았어? 주연 씨도 그랬구나. 4교시에 수업 들어가면 애들이 오늘 점심 뭐냐고 쏙닥거리면서 들떠있는 거 진정시키느라고 진 다 빼. 꼭 한두 명씩 오늘 점심 뭐냐고 쪽지로 돌리고 있다니까. 그래도 그때가 즐거웠지. 학교에 밥 먹고 친구들이랑 놀려고 다녔으니까. 민혁 씨도 이렇게 힘들다고 툴툴거리긴 해도 애들 귀엽잖아. 애들 얘기할 때마다 즐거워 보이는 게 다 눈에 보여. 스승의 날이나 남편의 생일날 남편이 받아오는 편지들을 보면 남편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었는지 알 수 있었네요. 본인 일에 직업적인 자부심도 있고 또 안 그런 척 자상한 사람과 2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나 남편이나 원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돈도 모아뒀던 터라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남편도 싹싹하게 저희 부모님께 참 잘했고 인사를 드린 시부모님께서도 좋으신 분들 같았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원래 남편이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직원을 30명쯤 거느린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그게 불경기에 그만 망해버리고 그 후로는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 건축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전국 8도에 출장을 나가 일하신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남편은 대학 졸업할 때쯤 등록금과 함께 집안의 부족한 생활비를 같이 벌었다고 하면서 힘든 과거를 회상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사업 실패로 무너지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일하는 아버지를 보면
남편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대요. 그나마 본인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서 등록금 받으면서 편하게 다녔는데 막 대학 입학한 동생이 학업과 동시에 등록금 버느라 진짜 고생했다고 했죠. 그 얘기를 듣고 아무리 집안 사정이 한순간에 기울어진다 하더라도 가족끼리 참 돈독하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남편의 수더분하고 낙관적인 성격은 시아버지를 쏙 빼닮은 것 같았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야외 현장에서 일하셔서 그런지 얼굴도 까무잡잡하게 그을리고 팔이나 손들 여기저기 오래된 흉터들이 많이 보였어요. 얼굴에 세월의 흔적대로 굵직굵직한 주름이 져 있었지만 밝게 웃으시는 모습만큼은 마치 청년처럼 보이셨고요. 근데 그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계시면 뭔지 모를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시아버지와 다르게 시어머니는 60대 초반인 나이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는 분이셨어요. 피부도 뽀얗고 주름도 하나 없어서 시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시아버지는 더 까맣게 보이고 시어머니는 피부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을 하고 치장하고 계시는 게 뭔가 시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입은 지 1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티셔츠에 무릎 다 나온 바지를 입은 시아버지와 딱 봐도 브랜드가 보이는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시어머니는 조화되지 않았으니까요. 또 저희 어머니와 동년배인 시어머니의 비교적 짙은 화장과 화려한 옷 스타일을 보면 부부라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하지만 제가 이질적으로 느낀 건 비단 겉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느낀 시부모님 사이의 미묘한 기류 때문이었어요. 두 분 다 굉장히 친절하고 또 교양도 느껴지게 대화를 하셨는데 그 대화가 서로를 향해 있지 않았어요. 주연이도 동생이 있다고 했지? 남동생이라고 했나? 네, 어머님, 4살 차이 나요. 너도 남동생이랑 닮았니? 내 자식들은 둘 다 지 애비만 쏙 닮고 나 닮은 구석이 없어서 내가 배 아프게 낳았어도 서운했다니까. 난 아버지 닮았어도 미연이는 어머니 닮았잖아요. 어렸을 때야 아버지 얼굴이 보이지 지금은 어머니랑 똑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가족 사진 중에 나랑 우리 아버지랑 동생이랑 나란히 있는 사진이 있거든. 근데 그게 진짜 무서울 정도로 닮아서 보면 얼마나 웃긴데. 정말? 보고 싶다. 어머니, 우리 앨범 어디 있어요? 몰라.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 저번에 베란다 청소할 때 치웠는지. 그 내가 박스에 넣었던 것 같은데. 네 엄마한테 겨울옷 상자 어디 있는지 물어봐라. 아마 거기 옆에 있을 거다. 뭐가 이상한지 눈치채셨나요? 시부모님은 서로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계속해서 네 아버지, 네 어머니한테 물어봐라 하면서 일체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한 공간에 바로 옆에 앉아있긴 했는데 나누는 말은 없었죠. 나중에 제가 집에 오면서 남편에게 오늘 두 분이 싸우신 거냐고 물으니까 남편은 아니, 우리 부모님 원래 별 대화 안 하셔. 보통 아닌가? 합니다. 확실히 그런 분위기가 남편의 집에서는 보통이었는지 저희 부모님을 뵀을 때 두 분이 그냥 평소처럼 투닥거리는 걸 보고 주연 씨 부모님 사이 진짜 좋으시다. 화기애애한 게 되게 보기 좋네. 라고 했었어요.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원래 그런 건지 상견례 때도 딱히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서로 말을 안 하셨을 뿐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하고는 웃으면서 말을 잘하셨거든요. 사부인 젓갈 가게 한다고 하셨죠? 저도 참 젓갈을 좋아하는데 토란이랑 명란이랑 오징어랑 한 개만 있어도 그걸로 삼시세끼 다 먹잖아요. 어머, 그럼 주연이 통해서 집 주소 좀 보내주세요. 제가 맛있는 걸로다가 보내드릴게요.
아유, 그럼 제가 젓갈값도 톡톡하게 보내드려야죠. 사부인 잘 부탁드릴게요. 맛있는 걸로 보내주세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여서 그런지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분위기 좋게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보내신 젓갈을 받은 시어머니께서도 잘 먹었다면서 인사로 복숭아와 샤인머스켓을 보내셨죠. 저와 남편은 결혼 후 남편이 일하는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조금 무리하긴 했지만 나중에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넉넉하게 방 3개짜리 아파트를 매매했죠. 저도 남편도 마땅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터라 대출도 꽤 당겨 썼습니다. 어차피 서로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 결혼 전부터 어느 정도 대출 받을 거라는 게 조율이 끝났었거든요. 근데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게 있었어요. 남편에게 들었던 것과 달리 시댁에, 아니 정확하게는 시어머니의 씀씀이가 너무 큰 느낌이었거든요. 원래 사람마다 경제 사정에 대한 기준이 다르잖아요. 월 200 벌면 혼자 먹고 살게 된다는 사람이 있고 혼자 살아도 월 300 이상은 벌어야 살만하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제게 설명한 시댁의 경제 상황보다 더 큰 소비를 하면서 사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운전을 하고 다니셨는데 국산차였지만 그 외 회장님 차 아시죠? 그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셨어요. 제가 처음에 시어머니의 차를 보고 남편에게 어머니 멋지다. 아버님께서 뽑아주신 건가? 라고 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계속 가정주부로 계셨으니까요. 근데 남편이 그건 또 아니래요. 산 게 아니고 리스인데 시어머니께서 모은 돈으로 몰고 다니는 차 같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집안 식구들끼리 돈 얘기를 크게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남편도 그냥 그런가 보다 크게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께서는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신고 다니는 신발도 웬만한 고가의 브랜드 제품이라서 잘 어울리신다, 언제 사셨냐 하면 갯돈 타서 샀다, 아니면 선물 받았다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아버지의 수입도 제가 다 알고 있고 남편도 시누이도 따로 시어머니께 고정적인 용돈을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시댁에 갈 때마다 소파가 새로 바뀌어 있을 때도 있고 대형 TV가 생긴 것도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하자 있는 상품을 원가보다 훨씬 싸게 잘 샀다고 하고 넘기시더라고요. 근데 까놓고 그 돈 다 어디서 나셨냐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결혼 후 시어머니 씀씀이의 비밀은 늘 제 머릿속을 맴도는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그 실체를 알게 됐어요. 제가 첫째를 낳고 막 사무실에 복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무실에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예, 너 어디니? 일하고 있니? 네, 저 사무실이에요. 그래? 아유, 주연아,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좀 있는데 나 저기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쓰고 3달, 아니 6달 안에 갚으마.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신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세요? 무슨 문제 생기셨어요? 내가 너한테 말을 하면서도 창피한데 내가 투자 사기를 당했어. 원래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 지경이 됐지 뭐냐. 빌린 돈 메꾸려면 당장 현금 3천은 필요한데 나 어떻게 하니? 무슨 투자를 하셨는데요? 아버님은 알고 계시고요? 그 인간 알면 안 되지. 내가 그래서 너한테 연락한 거잖아.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내가 금방 갚을 거야. 내가 원래 돈놀이를 잘해서 걱정할 거 없어. 이번만 삐끗한 거야. 어머님, 근데 저희도 지금 집 살 때 받은 대출금 내느라고 여윳돈이 하나도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정윤이도 태어나서 안 그래도 생활비가 빠듯한데 3천은 좀 저희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넌 지금 네 시애미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니? 내가 이 돈 없으면 당장 죽어도 너 못 준다는 거야?
갑작스럽게 돈을 빌려달라 소리를 들은 것도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데 너무 큰 금액에 어렵다고 하니까 저 소리를 하시더군요. 저는 거기서 네, 못 드려요. 다른 곳을 알아보시던가 아버님께 말씀드려보세요. 라고 하진 못하고 남편과 상의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남편은 어머니가 그러셨어? 삼천이라고? 하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삼천을 어디서 나 지금. 아, 미치겠네. 그냥 아버지께 말을 하거나 해야지. 아버님께 말을 못하니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신 거지. 다는 못해도 일부분만이라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을까? 그럼 일단 내가 1,000만 원 내일까지 보낸다고 할게. 동생한테 말하고 나 지금 주식 넣는 데서 빼면 1,000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본인이 어머니께 전화해서 말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한 20분 뒤 다시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당장 들리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얘야, 네가 민혁이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우리 아들이 나한테 1,000만 원밖에 안 준다고 하니? 네가 뭐라고 했지? 다 주지 말고 꼴랑 1,000만 원으로 입시 쓰라고. 어머님, 저 그런 적 없어요. 1,000만 원도 지금 어떻게든 끌어와서 드리는 건데 왜 그렇게 없는 얘기를 혼자 상상해서 열을 내세요. 일단 1,000만 원 받으시면 급한 불부터 끄세요. 그 푼돈 주면서 유세 떨지 마라. 내가 너 앞으로 지켜볼 거야. 남편이 어렵다는 걸 제가 일부라도 어떻게 해서 빌려드리자는 건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동시에 그동안 시어머니의 출처를 모르던 사치와 씀씀이가 모두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받은 돈이 원인이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남편도 시누이도 시아버지께서도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거든요. 투자 사기를 당한 후에는 이제 투자에 손 떼겠다면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아버지께 말하기 전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일을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나이가 있으셔서 혹시 갑자기 단순 노동을 시작하시려나 했는데 보험 대리점에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보험 설계사로요. 저도 남편도 놀랐어요. 60이 넘은 사람을 쉽게 써주는 곳도 잘 없는데 그곳이 보험 판매 일이라니 의아했죠. 비슷한 업계 경력도 없어서 대체 어떻게 취직을 하실 수 있었나 했더니 알고 보니 거기에 지인이 다니고 있다고 그 지인이 다리를 놔줘서 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시어머니가 위험한 투자를 하고 다니시다가 돈을 더 잃는 것보다는 뭐라도 고용해주는 곳에서 월급을 받는 게 훨씬 나으니까 시어머니의 취직이 대환영이었죠. 근데 그것도 딱 한순간이었어요. 보험 판매는 원래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 장사가 8알이잖아요. 저희 가족도 시누이의 가족도 모두 시어머니의 권유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을 했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까지 시어머니의 권유를 가장한 부탁으로 생명보험하고 암보험을 드셨어요. 시어머니는 매달 올려야 할 실적을 못 올리게 되면 이런저런 듣도 보지도 못한 보험을 가족들에게 가입시키곤 해서 끝내 저희 가족은 세 식구인데도 달에 나가는 보험료만 40만 원이 넘고 말았네요. 나중에는 그 실적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처음에는 제가 일하는 사무실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네가 보험 가입하라고 부탁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보험을 판매하라고 말이죠. 제가 다들 사회인이 된 지 오래돼서 이미 보험은 들대로 들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저기 판매할 만큼 아는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사회생활을 좁게 하면 빨리 망한다네요. 그리고 제 지인들이 아닌 고객들에게 눈을 돌리더군요. 하루는 한창 사무실에서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럼 상의 후에 아내분이랑 어머님. 아유, 일하고 있었니? 미안하다. 내가 바쁠 때 왔구나.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태연하게 사무실로 들어오는 시어머니. 기함을 했어요. 다행히 고객하고 이야기가 끝나갈 참이라서 급하게 저는 고객에게 인사를 하고 배웅을 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모레 같은 시간에 뵐게요. 서류는 이소님 계약하셨니? 아파트, 빌라? 아니면 땅? 제가 얘 시엠이 되는 사람인데 보험 일을 하거든요. 이번에 좋은 전세 보증 보험 상품이 나왔는데 오신 김에 팜플렛 좀 받아가세요. 아, 화재 보험도. 어머님, 그만하세요. 아, 죄송해요. 최 사장님. 저희 어머니께서 부침성이 너무 과하셔서. 그럼 다음에 뵐게요. 저는 헐레벌떡 고객을 사무실에서 내보냈어요. 등에서는 식은땀이 쫙 나고 어디 숨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실적에 눈이 멀었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남이 일하는 사무실에 나타나서 다짜고짜 본인 보험 영업을 하다니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일하는 중이고 저분은 제 고객이에요. 이거 엄연히 영업 방해예요. 내가 얼마나 급하면 여기까지 와서 이러겠니? 나도 이러기 싫다. 근데 너도 참 너무한다. 네 시모가 보험 일 하는 거 알면 네가 알아서 어려우니 사무실에 부동산 관련 보험 책자도 놓고 내가 이렇게 안 와도 먼저 고객들 오면 끼워 팔기로 말해줄 수도 있잖아. 제가 대체 왜요? 이게 무슨 콩나물 팔면서 떠리로 시금치 파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말대로 보험까지 얘기했다가 계약 파기되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방금 그 고객도 어머님 보고 기겁해서 약속된 날 안 나타나면 어머님께서 책임지실 거냐고요. 대체 왜 이러세요? 제 호소에 가까운 얘기에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 곳곳에 본인이 가져온 보험 안내 책자를 두고 나갔어요. 진짜 얼마나 열불이 났는지 너무나 이기적이고 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급속도로 서먹해졌습니다. 원래 그렇게 다정다감한 사이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볼 수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 곁에 있으면 제 표정이 굳는 거예요. 그래도 종종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면 항상 식탁 위에 올라오는 저희 어머니 가게 젓갈을 보고 싱숭생숭했어요. 그래도 사돈네 가게라고 젓갈을 주문해서 여기저기 선물도 하시고 늘 댁에서도 기본 반찬으로 드셨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닌데 일을 시작하시고 경제적 여유가 사라져서 성격이 변하셨나 했고요. 근데 그것도 다 제 순진한 착각이었죠. 제가 결혼을 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위암에 걸리셨어요. 어머니가 시어머니의 권유로 암보험에 들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죠. 이게 참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하기도 애매한 게 암에 걸린 게 타이밍이 좋았다고 하기도 뭐하잖아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그때 강요에 의해 보험료가 높은 암보험을 들어서 다행이었다고 사부인한테 고마워할 일이라고 하셨어요. 수술은 다행히 무사히 끝났고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도 무탈하게 회복을 하셨어요. 항암 치료 일정이 남았지만 어머니 컨디션도 좋았고 남은 보험료 덕분에 치료비와 약값 정도도 없어서 위기는 넘긴 거였죠. 어머니께서도 계속 아버지께 맡기거나 닫았던 가게 문을 열어서 일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셔서 퇴근하고 잠깐 가게에 들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제 퇴근 시간보다 먼저 가게 문을 닫으시는 어머니인데 기다리신다고요. 혹시 또 몸에 이상이 생기셨나? 다른 걱정거리가 있으신가 해서 평소보다 더 일찍 퇴근을 해서 어머니 가게로 갔습니다. 제가 서둘러 들어가니 마감한 가게 안에 저희 어머니께서 오두커니 앉아 계시더군요. 제 불안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커졌고요. 제가 발걸음을 재촉해서 들어가서 혼자 있는 어머니께 무슨 일이냐고 묻자 어머니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입을 떼셨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뭐 하나 부시고 싶을 정도로 제 분노를 유발했네요. 너나 송서방한테 말 안 했는데 사실 2달 전부터 사부인이 가게에 자주 왔었어. 어머님이요? 왜?
시댁 식탁에 우리 집 젓갈이 많이 보이긴 했는데 젓갈 사러 오신 거예요? 아니, 그건 그냥 온 김에 사간 거고 그냥 처음에는 근처 왔다가 들렀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가고 몸 괜찮냐고 하면서 뭐 하나씩 쥐어주고 가는 거야. 과일이나 주전부리 같은 거.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사부인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지. 요새 너랑 사이도 서먹했다며. 본인이 실수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괜히 여기 들락날락 하는 것도 네가 신경 쓸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오면 사는 얘기하고 좀 친해졌었지. 뭐야? 두 분 친구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 엄마도 처음에는 친구 된 줄 알았다. 아휴, 근데 참 이걸 어떻게 해야 하니? 저번 주에 네 시어머니가 또 와서 그냥 평소처럼 놀러 왔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한테 글쎄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였어. 기함을 했네요. 또 그놈의 3천만 원.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저희 어머니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내가 암 판정받고 보험료 받은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지덕 아니냐고. 제발 부탁이니까 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야. 뭐 예전에 투자 사기당해서 빚을 좀 줬다며. 그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올 판이라고 울면서 말하더라. 엄마,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 돈? 어머니가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보험 담당자인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암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과 금액이 얼마인지 수술비를 제외해서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딱 계획적으로 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접근한 건데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가족들이 알면 진짜 나 죽는다고 울며 불며 부탁을 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셨나 봐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계속 지금 걱정 없이 수술받고 병원 다니는 거 다 내 덕분이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다음날 불러서 빌려줬다. 혹시 사돈어른이 통장 내역이라도 확인하면 나중에라도 들킬 수 있으니 현금으로 꼭 뽑아달라고 해서 은행 갔다가 바로 만나서 줬지. 6개월 있다가 갚겠다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하니? 그래도 너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너한테 말하기 전에 옆에 떡집 사장님한테도 상의했어. 저희 어머니는 버젓이 시어머니가 만든 덫에 걸리시고 말았네요. 돈을 빌려주기 전에 제게 의논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쩌겠습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건 몸이 아무리 나아졌어도 아직 완치도 다 안 된 저희 어머니에게 보험금 받은 거 다 내 덕분 아니냐고 하면서 거의 반 협박하듯이 돈을 받아낸 시어머니의 심보였어요. 심지어 2달 정도 계획적으로 친한 친구인 양 계속해서 얼굴을 비춘 것도 소름이 끼쳤고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고 나서도 마음속에 뿌리내린 걱정과 불안에 떠는 어머니께 일단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말고 계시라고 했어요. 그 돈은 어머니 병원비로 쓰기로 하긴 했지만 일부는 부모님께서 그의 결혼할 남동생에게 조금이라도 결혼 자금을 보태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머니가 말도 없이 빌려줬으니 나중에 시어머니의 말대로 6개월 후에 못 받게 되면 난리가 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높은 확률로 6개월 후, 아니 1년 후에도 못 받을 수도 있었기에 저는 어머니 가게에서 나와서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지방 건설 현장으로 출장을 가신 시아버지께서는 집에 계시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혼자 계셨죠. 저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이성을 차마 잡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돈 빌리셨다면서요? 어머니 앞으로 나왔던 보험금 중에 남은 3천만 원. 어머님, 그거 무슨 돈인 줄 알면서 빌리신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나 했더니 내가 그걸 모르겠니? 내가 추천해서 들어준 상품인데. 근데 너희 어머니가 나 딱 해서 저 병원비로 쓸 돈 포기하고 준 거야. 내가 무슨 그 돈을 훔쳤니? 정당하게 빌린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그 돈으로 올해 말에
제 동생 결혼 자금으로 주시려고 한 돈이에요. 그때까지 그 돈 갚을 수 있으세요? 어머, 언제 갚는다는 말은 안 했는데? 그냥 내 상황 좋아지고 죽기 전까지 갚으면 되는 거 아니니? 네 어머니도 언제까지 갚으라고는 안 했다. 어머니 입으로 6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셨다면서요. 내가 언제 그랬다니? 아유, 사부인이 착각하셨나 보네. 나 갚을 거야. 갚을 건데 그 돈을 어떻게 내 월급에 반년 만에 갚니? 나 대신 고객들한테 보험 판매해주는 며느리도 없는데. 어머님, 그럼 아직 완치도 안 된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고의적으로 늦게 갚을 목적으로 돈을 빌리신 거네요? 진짜 제정신이에요? 사람의 호의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밤에 잠은 오시냐고요? 됐어요. 저 이 일 아버님이랑 남편한테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네가 말하면 나는 네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사돈어른한테. 돈 빌려준 거 사돈어른 모르게 몰래 사부인이 빌려준 거잖아. 들어보니까 사돈어른이 알게 되면 사부인도 고생 꽤나 하실 텐데. 부모가 대판 싸우고 갈라서는 꼴 보고 싶으면 뭐 내 아들이나 남편한테 말하던가 하렴. 거의 협박이 습관인 사람 아닌가요? 태연하게 저희 아버지에게 돈 빌린 걸 알리겠다고 떵떵거리길래 질려서 그냥 대꾸도 없이 시댁에서 나왔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아셔봤자 차라리 알고 어머니랑 싸우고 그 돈을 받아내는 게 낫지 뭐가 무섭겠어요? 근데 별다른 준비 없이 집안길에 개싸움 나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아예 확실하게 받아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남편이나 시아버지께도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며칠 후에 어머니께서 죄책감을 못 이기시고 아버지께 사실을 털어놨나 보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진이 다 빠진 목소리로 아버지께 말하고 한판 다퉜다고 말하시더군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아버지가 사실을 다 아셨겠다.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없어서 돈 받으러 시어머니 보험 대리점 사무실까지 가셨다고 해요. 말할 테면 말하라고 말하기 전에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려고요. 근데 그렇게 호기롭게 찾아간 사무실 앞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보셨다고 하시더군요.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면 다른 데로 튈지도 몰라서 내가 나올 때까지 건물 앞에서 기다리는데 5시 반쯤에 어떤 남자랑 나오더구나. 네 아버지보다 나이 지긋해 보이는 양반이었는데 나와서 둘이 팔짱을 턱 끼더니 네 시어머니 차 나란히 타고 가버렸어. 정말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소중한 돈을 받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머니가 본 장면을 시어머니를 상대할 무기로 쓰기 위해서 말이죠. 사무실에는 연차를 써서 하루 쉬면서 시어머니 뒤를 밟았어요. 솔직히 밟았다라는 말도 민망한 게 그냥 시어머니가 일하는 건물 앞에서 차를 주차해서 감시한 게 다였지만은요. 혹시 제 차를 알아보기라도 할까 같이 일하는 사무실 사람 차를 빌려서 갔습니다. 그렇게 잠복을 하다 점심시간에도 같은 건물에서 나오는 시어머니와 의문의 남성을 발견했어요. 아주 다정하게 밥을 먹으러 가더군요. 시어머니가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누가 봐도 마음이 있는 사람처럼 대화 중간중간마다 팔뚝을 쓰다듬고 식사 중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식당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그 의문의 남자 허벅지 위로 손을 올리는 소름 끼치는 현장도 목격을 했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그 남자가 보험 대리점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함께 나와서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때 모든 퍼즐이 들어맞는 충격을 받았네요. 한 번은 시어머니 없이 그 남자 혼자 건물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 주변 사무실에서 산책 나온 사람처럼 그 남자 가까이 다가갔어요. 무슨 첩보 영화 찍는 것도 아닌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알아볼 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 남자가 들어간 후 바로 앞에 있던 건물 관리소로 들어가서 관리인 한 분께 물어봤어요.
혹시 저분 어느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이냐고요. 제가 방금 저분 라이터를 주었는데 가져다 드려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당연히 라이터는 줍지도 않았죠. 다행히 관리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4층 땡땡 보험 대리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 회사 대표라고 설명까지 해주시더군요. 시어머니는 회사 상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회사에 꽂아준 사람이 그 남자였던 거죠. 어떻게 시어머니께서 그 나이에 경력도 없고 시험 한 번으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나 했는데 다 뒷배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음 날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불륜 현장 사진이 가득 찍힌 휴대폰을 들고 말이죠. 제가 퇴근 후에 다시 시댁에 가자 시어머니는 질린다는 표정으로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제 말 안 들으면 분명 후회할 거라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셨죠. 왜 또 왔니? 내가 네 엄마 돈 빌렸지. 네 돈 빌렸어? 저희 어머니 돈을 딸인 제가 받게 해드려야죠. 어머니 요즘 바쁘시겠어요? 실적에 쫓기면서 일하시고 아버님은 항상 현장에 있어서 집안일도 혼자 하시고 또 직장에서 상간남이랑 연애하느라. 뭐? 너 지금 뭘 알고나 하는 소리야? 아무리 돈이 무서워도 시애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지금 다니는 보험사 대표란 아저씨랑 연애 중이시잖아요. 증거도 다 있으니까 괜히 힘 빠지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저는 휴대폰을 켜서 제가 찍은 사진을 시어머니께 들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눈으로 사진을 훑어보더니 바로 저를 노려보면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그래서 뭐, 너 지금 이걸로 나 협박하겠다 이거니? 협박이라니, 제가 어머님도 아닌데요. 일종의 경고죠. 어머니께서 앞으로 약속된 6개월 내로 저희 어머니한테 빌린 돈 3천만 원 안 갚으면 저 이거 들고 아버님한테 갈 거예요. 나 6개월 안에 돈 갚겠다는 말 안 했다니까? 증거 있어? 다 네 엄마가 착각한 거라고. 끝까지 거짓말만 하시네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고 다녀서 이제 본인 입으로 뱉은 거짓말이 진짜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님한테 돈 빌려드리는 거 저보다 먼저 알고 있던 사람이 있다는 거 모르시죠? 뭐? 그게 누군데? 어머니 가게 옆에 있는 떡집 이모님이요.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을 못 믿으시겠어서 그 이모님 조언을 듣고 보험을 들어놓으셨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님이 강요하는 그런 언제 쓰일지도 모를 보험이 아니라 확실히 쓸모있는 그런 보험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 휴대폰에서 받아온 음성 파일을 열어서 켰어요. 이내 집 안에는 누가 들어도 시어머니 목소리로 판단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진짜 1년도 아니고 딱 6개월 안에 우리 사부인 돈 그대로 돌려드릴게. 진짜 내가 너무 고마워요. 이게 내가 안 갚으면 나중에 나를 뭐 사기죄로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우리 사부인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그 벌 달게 받을게. 그래도 그럴 일은 없다는 거 잘 알죠? 내가 분명히 이 3천만 원 꼭 갚을 거니까. 근데 3천만 원 이렇게 현금으로 받고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아 보이네. 무겁지도 않고. 그 음성 파일은 어머니가 막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바로 옆에서 오래 봐온 떡집 이모님에게 상담을 했을 때 들은 충고대로 녹음된 거였어요. 이모는 돈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되면 돈을 빌려서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녹음해 놓으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은인인 거죠. 휴대폰은 그저 전화 받고 거는 것만 아는 저희 어머니가 떡집 이모님의 도움으로 음성 녹음이 되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시어머니가 현금으로 돈을 받고 나서 하는 말을 그대로 녹음하셨으니까요. 휴대폰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천천히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질린 입술을 파르르 떨고 초조한 것처럼 앞니로 씹더니 이내 갑자기 돌변해서 제가 든 휴대폰으로 달려들었어요. 저도 놀라서 휙 하고 바로 손을 제 가슴으로 끌어당겨서
간신히 제 휴대폰을 지킬 수 있었고요. 지금 제 휴대폰 뺏어가셔서 증거 다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뺏겨도요. 이미 음성 파일은 저희 어머니 휴대폰에도 있고 사진도 다 제 노트북에 옮겨놨어요. 여기서 어머님이 할 일은 제 휴대폰을 가져가서 부수는 게 아니라 사과 얼른 하시고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셔야 하는 거라고요. 야, 주연아. 내가 갖고 싶어도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빨리 갚니? 너 내 수입 뻔히 알잖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무슨 생각으로 저희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가고 6개월 안에 갚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거 그냥 안 갚겠다는 생각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주연아, 그럼 1년, 딱 1년만 더 시간을 주라. 내가 그럼 꼭 갚을게. 맹세한다. 됐어요. 시간 더 주면 어머님은 어떻게 빠져나갈까 궁리만 할 시간 느는 거죠. 여기 녹음된 대로 6개월 안에 갚으세요. 그리고 이전에 저희 어머니께 이용해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세요. 안 그러면 진짜 이 사진 들고 아버님 찾아가서 다 말할 거고 돈도 그 기간 내로 안 갚으면 고소해버릴 거니까.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죄할 시간도 딱 3일 드릴게요.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돈도 꼭 반년 안에 갚겠다고 하세요. 본인이 뿌린 씨는 알아서 거두셔야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제 앞을 막고 저를 붙들며 애절하게 한 번만 봐달라고 울면서 말해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딱 3일 후에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네요. 아까 사부인이 찾아와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말이죠.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아주 대성통곡을 하더라. 미안하다고. 보험금 빌려달라고 한 것도 지덕이라고 협박한 것도 다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던데 주연이 너 대체 뭘 한 거니? 내 돈도 어떻게 해서든 6개월 내로 꼭 갚는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 그거 진짜일까? 호의를 이용당했던 저희 어머니가 사과를 받으셔서 그나마 제 속이 풀리더군요. 근데 속이 풀린과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저를 짓눌렀어요. 바로 죄책감이었죠.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죄책감이 들어서 미치겠더라고요. 당장 시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저 하나뿐인데 저는 그저 그걸 저희 어머니의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만 했으니 시어머니와 다를 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시어머니에게는 돈만 갚으면 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숨기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며칠의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다 털어놨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갖고 그 돈을 받기 위해 시어머니 뒤를 캐다가 불륜 사실을 알아버렸다고요. 항상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무슨 말을 들어도 큰 반응이 없는 제 남편이 처음으로 크게 분개하는 모습을 그때 봤습니다. 남편은 그때 손 안에 쥐고 있던 컵까지 깨가면서 무섭게 화를 냈어요. 사실을 말한 제가 아니라 바로 본인의 어머니에게요. 물론 늦게 말한 제게도 화를 내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잘못에 비해서 제 잘못은 약과도 아니었죠. 남편은 참지 못하고 바로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때 시아버지는 강원도에 계셨는데 건설 인부들 숙소까지 알아내서 바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둘이 함께 서울로 왔죠. 저는 그때 집에 있어서 몰랐지만 시댁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불륜 사실과 제가 찍은 증거들을 본 시아버지는 바로 남편과 함께 서울로 와서 시어머니를 잡고 말 그대로 요절을 내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시아버지께서는 사업이 망했던 죄책감과 또 일용직으로 집에 시어머니를 혼자 두는 게 늘 미안해서 시어머니가 뭘 하든 별다른 말을 안 해오셨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서 사치를 부리고 출처 모르는 투자를 한다고 돈을 날리고 심지어 바람까지 피웠으니 시아버지께서 배신감에 눈이 뒤집히는 게 당연하겠죠. 남편이 옆에서 말리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잡힌 머리채 중 절반은 건질 수 있었죠. 그리고 결말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이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이혼하고 나서 마음대로 인생 망치라고 이혼하자고 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안 무섭다고 빽빽 소리를 지르다가 시아버지가 아무래도 진심인 것 같으니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제발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을 했다고, 남편은 수척한 얼굴로 그 모습을 본 기억을 없애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진짜 결말은 따로 또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빌려준 3천만 원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시어머니가 그 과오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의 이혼 소송 중에 어처구니 없는 진실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사실 시어머니가 했던 투자는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내연남이었던 남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다가 바친 돈들이었습니다. 보험 대리점 대표라는 인간이 바람 피우는 여자에게 돈 없다고 돈 달라고 내내 노래를 불렀고, 또 무슨 콩깍지인지 그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그 돈을 고지고대로 다 가져다가 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져다가 준 돈에는 저희 어머니의 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본인 보험 실적을 위해 주변 사람을 총동원한 것처럼 돈도 여기저기서 빌려서 그 남자에게 몽땅 가져다 줬죠.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사람들을 이용했던 것처럼 그 남자도 바로 시어머니를 이용한 거죠. 진짜 소름 끼치는 먹이사슬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는 그 수많은 채권자들에게 단체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과 맞물려서 끝내 합의도 못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범죄자가 돼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지금도 형기를 채우고 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빌려간 3천만 원을 갚지 못한 게 못내 신경이 쓰였는지 저희 집에 1,500만 원을 보냈어요. 시아버지는 철을 잘못 둔 본인의 잘못도 있다면서 사돈총각 결혼 자금으로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하셨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시아버지께 이런 일은 너무 가혹하고 삶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남편도 이혼하고 감옥에 간 시어머니 때문에 혼자 남은 시아버지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했죠. 저도 남편도 혼자가 된 시아버지께 조금이나마 더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남편은 지금도 종종 술을 마시면 어떻게 나를 낳아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푸념을 털어놓곤 합니다. 왜 먼저 만행을 알지 못했을까 본인을 탓하기도 하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어깨를 토닥거려 주면서 당신은 당신 어머니와 전혀 다른 사람이고 이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천천히 잊어가자고 했죠. 남편이 그 상처에서 치유될 수 있게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려고요. 마치 시어머니가 본인의 욕심과 비틀린 욕망을 위해 거짓말들로 견고히 쌓아올린 성이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한 것 같네요. 하지만 거짓말로 쌓은 성의 벽이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구멍이 숭숭 나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 하나 없겠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무너진 성 잔재에 깔려서 쓸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마 나중에 형기를 다 채우고 사회로 나와도 비슷하게 살지 않을까 해요. 듣기로는 그 불륜남이 하던 보험 대리점도 무슨 소송에 휘말려서 문을 닫을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나와도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어진 거죠. 그저 나중에라도 본인의 죄를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와도 만날 생각이 없고 그저 인간의 도리로서 훗날 장례식에나 찾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가족은 한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씻고 진실된 삶을 묵묵히 살아가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